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만났네요, 그죠?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냥 좀 인상적이고 또 좋은 아티클을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티클은 그 제목이 피드백을 먼저 요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 약간 리더십에 관련된 아티클이에요. 네. 그래서 제프 웨틀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저자, 책의 리더십 책의 저자이자 트레센드와 에스크의 공동 설립자인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쓴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피드백은 조직에서 성장의 가속 페달이다. 그래서 먼저 리더가 요청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피드백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상사도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리더가 용기를 내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불확실성에서 뭔가 리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그냥 피드백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요청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후배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들이 정말 부정적인 피드백까지도 하게 되면서 또 리더가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것들을 자기인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상사에게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하긴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더 선진적인 그죠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아티클을 선택을 했고 피드백이라는 거는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아니 뭐 칭찬도 피드백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지책도 피드백이죠. 그래서 다 피드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두 가지에 다 잘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부정적 피드백을 먼저 상사가 요청을 하자.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갖고 왔어요. 우리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은데 최근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구했던 경험과 그 반응 혹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나이는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조언을 구한다? 그게 좀 어렵나요? 어려운 건가요? 보통 조언을 구할 때 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챗GPT를 많이 쓰니까 오히려 챗GPT한테 사람한테 진심 어린 올해 어떨까? 오늘 뭐 토종 비결 어떨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덕담을 듣는다든지. 아니, 진심 어린 조언이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올해 운수를 물어보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올해 운수를 물어볼 때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갈 것 같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종교 지도자라 부릅니다. 점치시는 분들. 네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궁금해서 뭔가 꿈을 꿨는데 꿈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묘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말씀하신 진심 어린 조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렇긴 한데 얘기하십시오. 네. 괜찮아요.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뭔가 꿈을 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꿈일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어떤 크리스찬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표님들 대상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으냐? 대표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보면은 그 요셉의 꿈 해몽 있잖아요. 요셉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든다고 했고 그리고 대안책을 마련했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의 어떤 그런 그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나의 꿈을 한번 해석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반응을 하셨고 생각해 주시는 것들을 들려주면서 이런 내가 뭔가 잘 모르겠고 고민이 있을 때는
내가 아는 어떤 집단, 좀 신뢰할 만한 집단에 한번 질문하는 것도 괜찮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조언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진심 어린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뭐 진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게 약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컬럼에 있는 내용처럼 후배들한테 뭔가 내가 좀 어떻게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진심 어리게 진지하게 한번 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후배들한테 맞아요. 만약에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내가 어떠한 고민을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는데 그 상대가 선배가 아니라 후배면은 그 후배는 나한테 충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나의 편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것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프란체스코 지노 교수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 결과를 증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조언을 구하는 행위는 나의 부족함을 노출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그러니까 조언을 요청받은 상대는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다는 심지어 보상을 받게 되니까 요청자의 호감과 신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불편하거나 내가 좀 부족하거나 좀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오히려 조언을 구할수록 오히려 더 그것들이 더 좋은 상대방의 효과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내가 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쵸, 맞아요. 모른다는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아는 분야의 어떠한 사소한 이런 거를 후배나 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난 이게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몰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좋게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자세냐도 있지만 그때 상대방이 어땠느냐, 요 두 가지를 본다면 속담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묻는 자는 잠시 부끄럽지만 묻지 않는 자는 오래 부끄럽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역시 배운 사람이야. 뭔가 행동이 약하거나 내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관계나 신뢰의 단계로 올리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뢰를 올릴까? 이게 상대방에게 내가 조언을 구한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에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이드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늘 앉아서 이제 힘없이 앉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청소하면 청소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탁 에너지가 나냐면 누군가가 물어볼 때 이 기구 어떻게 사용해요? 이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걸 대해서 헌신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의 존재감,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때 저 사람이 빛이 나는구나. 자, 그래도 마찬가지듯이 리더가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S모 기업의 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자기가 그 분야에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팀원한테 얘기했대요. 난 이거 사실 모른다. 나 잘 모르기 때문에 너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대요. 정말 우리 팀장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전문가고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선은 내가 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관계의 신뢰도를 올리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 질문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경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끔 후배들한테 나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 것 같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히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안 돌아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서로 상황이 다르고 같이 지내는 거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진심으로 내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얘기해도 그 상대방이 그걸 공감을 해줄 수 없는 게 잘 모른다면 상황을 또 해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그런 걸 좀 원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면 너무 쌉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좀 쉽진 않다. 어때요? 예.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꼰대가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꼰대가 안 되려면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는 기도. 잘하니까. 네, 스스로 뭐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상황 너무 종교적인데? 아니 기도는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절에서도 하고 그렇죠. 절에서 그래요? 기도하고. 네. 불교도 기도해요? 네. 그러지 기도하잖아요. 않을까요? 절 아니에요, 절? 기도하잖아요. 기도. 기원하잖아요. 기원. 명상이 기도의 하나의 형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진심 어린 조언이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에 하나일 것 같고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는 뭐 후배한테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같이 사소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도 그냥 표현하고 이러는 게 서로를 다 좋게 만드는 한편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뭐 그런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피드백에 대한 하버드 연구에 보면 피드백은 받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피드백을 받을 때 조언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 이제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팀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라고 한다면 네. 조직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짜 장벽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원들이 다 직급이 있고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상사한테 뭐 회의나 미팅을 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직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의 대부분이 사실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경직되고 수직적인 조직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는 피드백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는 관계를 망치지는 않을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언제든지 피드백을 해줘, 나는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상사들이 특히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이 특히 상사가 기본적으로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 예전에 제가 실제 그 빅테크 기업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에 있는 직원들은 피드백을 진짜로 막 너무 허심탄회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이 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사한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줘도 원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거 기분 나쁘겠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이렇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고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사과하고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아서 정말 밑에 있는 직원 직급 나이 상관없이 피드백이 너무 잘 되는 그런 문화가 그냥 성장하고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공한 그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조직의 재창조에 보면은 조직에는 5개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의 특징은 상명하복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이건 아닌데요 하면은 큰일 나요. 근데 3단계 조직은 뭐냐면 성과 조직이에요.
성과 기계 조직이거든요. 기계 조직은 뭐냐면 이게 아니 리더 말 당신 틀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말대로 하면 성과 안 나요. 이 말이거든요. 그게 가용한 조직이 3단계 조직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계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성과 위주의 그것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3단계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얘기하게 되면 위에 상사에게 뭔가 무례한 것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3단계와 2단계가 지금 혼용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지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 박사님? 그 내가 뭐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상대방의 평가에 좀 민감하게 뭐 계속 생각하는 상황을 처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편하게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뭐 물어본다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뭔가 이런 거를 하게 되지 않는 요소 중에 조직적으로 눈치 봐야 되고 뭔가 평가하게 되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당신이 이야기한 건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문화가 좀 중요한데 금방 그 이동 코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직은 성과 위주의 조직이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심어준다. 그것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뭐 이런 거에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계속 맨날 얘기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자 조직에서 피드백을 잘하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조직을 가보면 구호만 많긴 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해하고 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니까 문화와 시스템을 좀 바꿔서 뭐 한마디 탁 하기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의 성향이 있고 그 개인의 역할이 있고 그렇지만 그 역할이 어디에 가장 작용을 많이 하냐면 성향보다는 이제 문화에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즉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어떤 물에 있느냐 바닷가에 있느냐 아니면은 냇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처럼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장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말이 막히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막혀서다. 아마 이것이 이제 소통하는 조직에서 아마 그 조직 문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리더의 완벽함과 취약함 중에서 무엇이 더 신뢰를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벽한 리더가 있고 취약한 리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좀 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완벽한 리더를 다 많이 좋아하고 추구하지만 사실은 취약성이 있는 리더를 더 많이 직원들은 공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전문가 박사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통로 그리고 신뢰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취약성을 드러낼수록 직원들은 더 이 리더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구나 해서 더 열심히 도와주고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상사도 실수하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너무 완벽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취약함을 드러내서 직원들과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 취약성이 뭘까? 우리가 그 신뢰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뢰라는 것은 역량과 태도가 합쳐질 때 신뢰가 온다. 그래서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태도, 즉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걸 전부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뭔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역량과 태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 오케이. 근데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량. 즉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담보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가 완벽해 보일 때, 즉 역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태도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잘 갖추느냐가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믿을만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적으로 믿을만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인간적으로 믿을만하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는다, 신뢰가 감이 간다 하는 거는 일적으로 믿을만하다 또는 인간적으로 믿을만하다, 이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완벽하게 아주 잘한다 하는 거는 일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적으로 좀 어눌하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도 많이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는구나. 근데 솔직하게 자기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구나. 가령 뭐 회의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낸 다음에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서도 이러는데 너희들한테 또 그랬구나. 내가 진짜 원래 이게 꼭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 야,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팀장이 얘기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어느 면으로는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좀 그 뭔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적으로 계속 뭔가를 뻥꺼내고 일적으로 잘못하면서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일을 이렇게 계속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뢰가 잘 안 돼. 근데 실제로 본인 취약성을 드러낸 적이 있으세요? 가끔 있으세요? 취약성이요? 네, 본인의 취약성, 본인. 난 항상 취약한데.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취약한데. 드러내시잖아요. 너무 드러내시는구나. 너무 이런 코치님은 잘 안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드러내죠.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일 뿐이야.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성찰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힘들거나 내가 지쳐서 이건 누구하고 한번 내가 지금 힘든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한 적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안 하죠. 그 누구한테요? 기도하죠. 그거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혼자 한다고 생각하세요? 벽 보고 하는 거야. 벽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라기보다는 더 큰 존재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답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처럼 하찮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고. 답이 옵니까? 기도하면? 답이 오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았던 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나다운 어떤 자리가 있는데 나답지 못한 자리로 자꾸 옮겨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답을 못 찾는 거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힘들면 친구나 지인 만나서 정말 자기 힘든 거를 소주 한잔 하면서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넘어간 거죠, 40대까지. 이제 그런, 엄청나게 그런 치열했었죠. 그런 걸 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죠. 지금은 의미가 없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무뎌지는 게 있잖아요. 무뎌지는 것처럼 이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아니구나. 예전에 한때 그것이 굉장히 문제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굉장히 싸우고 뭔가 틀어졌을 때 그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있고 뭐 여자와 남자가 헤어졌을 때도 저거 어떻게 헤어져? 완전 내 몸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없었는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역시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간다든지 그게 없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한가하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것이 고민이다 할 만한 것이 그냥 내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수록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웬만한 고민들은 없다. 웬만한 고민들은 이제 고민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50년 넘게 살아보면 이래 돼요. 그렇군요. 저는 모르겠던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피드백을 지적이 아니라 선물로 느끼게 하는 장치는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은데
피드백이 선물이 되나요, 근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티클에서 나온 질문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느끼는 건 피드백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 보통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준다고 하면 칭찬 말고 그러면 많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걸 이 피드백이 너의 성장,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피드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네요. 너는 지금 100 중에 99가 있네. 근데 요거 딱 하나가 부족하네. 요거 딱 하나만 채우면 너는 100이 되겠다. 야, 이런 그런 피드백이 피드백 좋네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강점이라든가 장점을 잘 부각시켜주고 뭐 야 이거 못했어, 그래서 막 욕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정말 그 포인트를 잘 개선하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피드백. 근데 그거 피드백은 선물이 받죠. 그 사람의 변화를 줄 수 있고 실제 성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이 상대방에 소통하면서 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 있냐 없냐? 이런 걸 한번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저 사람 의도가 뭐지? 그걸 보는 게 있어요. 피드백을 했는데 저 사람 의도가 뭐지? 우리 보통 이제 딱 할 때 야, 너는 이것도 잘했고 이렇게 잘했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칭찬하지? 의도가 뭐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지잖아요, 점점. 칭찬 5개 하고 잘못한 거 하나 지적하려고 뭔가 이제 5개를 밑밥을 깔은 거야. 그렇죠. 뭔가 이제 3개 나와서 그럼 이제 내 지적할 거 나올 건데 하는 순간 너는 99% 다 좋은데 1% 너 지금 이 얘기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 1% 하려고 얘기하려고 99% 얘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겠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네. 왜 그렇게 들으세요, 코치님?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도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코칭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플 수는 있는데 그나마 가장 그 전공법으로 쓸 수 있는 게 AAID라는 피드백이에요. 뭐 AID라고 하는데 AAID는 뭐냐면 첫 번째 액트, 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다. 너가 지금 여기서 30분씩 3일간 늦었다. 이런 액트, 사실을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돼, ask.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 물어봐 주는 것. 그래서 AA, act와 ask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 ID라고 하는데 I는 impact 그리고 demand인데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런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demand, 나 앞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AAID라는 방식은 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은 아프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장 전공법으로 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 정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뭐 완전 배운 사람이야. 쭉쭉.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게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게 프로세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드백할 때 그런 프로세스를 지켜서 얘기하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내가 부정적인 칭찬 말고 좀 나한테 아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일반적으로 의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나의 약점이나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는구나. 나한테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잘 받아줘요. 고마워요, 그래. 네. 뭐 특별히 고맙지는 않고 고치진 않아. 그냥 그렇구나. 근데 피드백을 받았는데 고치질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뿐인 거죠. 한다? 이번 주에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했는데 술 마시잖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피드백을 받았느냐. 노력한다. 피드백을 받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피드백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소통이라는 걸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소통이냐, 그가 들은 것이 소통이냐, 그가 듣고 행동한 것이 소통이냐. 그래서 피드백의 영역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것이 피드백이냐, 그가 들은 거냐, 그가 행동한 거냐.
우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범주를 행동까지도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얼마까지 하지 않았다. 그런 것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피드백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코치님은 뭐 하나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잘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강의하듯이 쫙 이렇게 펼쳐져 이야기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아, 고민이 많다.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제 피드백 좀 주세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피드백 좀 주세요 대신에 어떻게 물어보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피드백을 받는 거, 피드백은 주도권을 받는 사람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맥락과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제 발표 어땠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핵심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 중인데 혹시 좀 장황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나요? 약간 구체적으로. 그렇죠? 또는 다음에 일을 10% 정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달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피드백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모호하게 제가 어떤 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피드백 좀 주세요. 근데 이거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떤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피드백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질문은 문제를 반으로 줄인다. 자, 우리도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대략적인 대답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질문은 이미 길을 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질문의 구체성을 더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질문의 구체성을 드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냐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냐, 부하 직원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냐. 보통 조직에서는 이제 피드백을 달라고 만약에 위에 상사에게 요청을 한다면 그분에게 내가 어떤 역량, 어떤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지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물어봐 줄 수 있을 거지만 만약에 내가 중간 관리자로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 직원에게 좀 물어보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서는 피드백을 주세요도 중요하고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원하는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이냐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어떠세요? 예, 그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초점을 잘 맞춘다 이런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추는 게 보통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할 때 좋은 질문의 조건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게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이라는 거는 저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복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반성적인 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명상 같은 게 뭐 성찰적 사고 이런 것도 개인적인 생각의 피드백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주고받는 거는 내용적인 거 이외에 관계적인 것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초점을 잘 맞춰서 뭐 질문해보고 요청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테이크도 그렇지만 굉장히 피드백이 중요하고 피드백은 정말 사람의 성장과 개선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리더가 먼저 피드백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요. 이제 제가 우리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사람을. 그러면 나는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나이가 들고 저희처럼 또 개인 사업자들은
피드백을 받을 조직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단순하게 뭐 교육 끝나고 교육 피드백 받고 이런 거 말고, 강의 평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3.8 다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피드백이죠. 그건 정말 최악이네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있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의 피드백,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 과연 나는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뭐 일적인 거 말고 삶의 태도라든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의 여정에서 도대체 어떤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의 약간 암묵적인 평판 이런 것들에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랑도 약간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평판이 피드백이다. 꼭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피드백과 같은 뭔가 형성되는 생각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비판하되 인격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피드백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보호해주는 형태로 간다면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한 거구나. 그게 잘 되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우리 동양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보고서를 썼는데 오타가 생겼어요. 그 위에 상사가 오타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이것도 점검하지 못하는 칠칠 맞은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오타만 얘기했는데 오타 생겼다. 이거 고쳐? 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나는 그걸 분리하는 거. 요거 틀렸기 때문에 요걸 고치면 되겠구나 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도 그것이 나에게 대한 피드백이구나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훈련하는 그런 것이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티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피드백은 너무 중요하고 특히 조직에서는 또 리더십에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피드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조직 안에서 직원들과 특히 상사라면 어떻게 피드백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최고의 질문. 와.